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방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벽에 좀 바쁘셨죠? 아니, 실적 정리를 하느라고. 엔비디아 실적 7시에 있어서 방금 듣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AI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그동안 뭐 시장은 예상을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뭐 실적도 뭐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뭐 긍정적인 전망치도 나왔다. 근데 결론은 생각보다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뭐 가이던스든 아니면은 실적이든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73% 증가했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정규장 마감 직후에 나온 거라서 주가에는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가 문제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좀 보합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뭐 예전처럼 뭐 10% 20%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아니고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로우 싱글 퍼센테이지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상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미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엔비디아 그러면 실적 예상치에 뭐 50%, 100% 이상 나오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온 거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내일 정규장에는 뭐 일단 반영이 좀 본격적으로 되겠죠. 네. 시간에보다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젠슨왕 CEO 발언 방금 전에도 조금 일부 얘기는 나왔었는데 엔비디아의 기대 요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일단 뭐 부문별로 CFO 분이 뭐 어떻게 잘 나오고 어떤 부문에서 잘 나오고 잘 안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원래 한 341억 원 정도가 시장 기대치였는데 356억 원 정도로 잘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블랙웰이 조금 생각보다 더 잘 나가서 잘 나왔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그렇겠죠. 있고요. 네. 예, 블랙웰이 아무래도 더 비싸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게이밍 부문 같은 경우에는 32억 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한 25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게임용 반도체죠. 예. 그런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내용이 나쁘진 않았던 게 칩을 못 만들어서 못 팔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신규 GPU도 나왔잖아요. 네. 그냥 게이밍용 GPU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자마자 바로 몇 초 만에 다 동나고 아이고. 심지어 이제 한국 용산에서 사서 중국으로 내다 파는 그런 예, 중국으로 내다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수요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칩을 만드는데 좀 공급에 제한이 생겨가지고 많이 못 팔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포션은 매출 비중 굉장히 적은 건데요. 뭐 차량용이나 아니면 이제 뭐 비주얼리제이션 뭐 이런 쪽으로는 둘 다 서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HBM을 포함해서 하이테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대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일부는 납품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HBM3까지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약간 낮은 레벨 거는 이제 들어가고 있다. 예, 공식적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예. 3E 쪽이 아직 막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단도 그렇고요. 12단도 아직은 뭐 그렇게 퀄 테스트가 완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뭐 진위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공급을 빨리 해줘야지 자기네들도 빨리 팔 텐데 네. 지금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뭐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삼성전자한테 기술 같은 걸 조금씩 이렇게 티핑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지금. 그게 이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예? 빨리 좀 만들어서 좀 잘 만들어라. 그래서 좀 기술적인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 을 해주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 정도로 엔비디아는 뭐 상황은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작년에 153달러 막히고 이제 131달러 와 있는데 마에 150달러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이제 뭐 주가가 치고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렸죠. 돈은 아직은 막 그렇게 못 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50배, 60배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렇죠. 보통 다른 산업에서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처음에 끌어올리고 오히려 이제 돈을 잘 벌 때쯤이면 밸류에이션이 뭐 20대, 30대 정도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딱 엔비디아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EPS, 이익은 매년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40%씩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서 그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그 정도 속도에 맞춰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타겟 프라이스가 있어요? 아니요, 전 국내사는 보통 이제 해외 쪽에는 타겟 프라이스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매년 뭐 한 30-40% 정도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조금 계속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올해 뭐 대략 한 30% 정도는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로? 네. 30%? 네. 그러면 지금보다 뭐 한 160에서 70달러 정도는 까지는 갈 갈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주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젠슨왕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우리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번 멘트는 관련된 멘트가 없었나요? 예, 제가 일단 들을 때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보통 Q&A 세션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그렇지. 부분까지는 오늘 아직 못 듣고 왔습니다. 있으면 좀 이따 좀 정리된 속보들이 좀 나오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어쨌든 밴더가 다원화가 되면은 이제 마진 같은 것도 자기네들 원가 어떻게 보면 후려치기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예, 그런 가격 협상력을 조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잘 되면은 좀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되면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끝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변화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죠? 엔비디아 납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뭐 말씀드렸듯이 HBM3 쪽은 뭐 계속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 이쪽은 아직은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게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3 2보다는 HBM4 쪽에서 조금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높은. 예, 그 다음 단계 아마 올해 말쯤 일단 스케줄 상으로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B로 HBM4를 만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마 1C로 바로 건너뛰어서 HBM4를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B 나노 쪽에서 조금 뭔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1C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1C로 HBM4를 만들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좀 줄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의심은 이런 거죠. 비유하면 3차 방정식을 제대로 못 푸는 학생이 미적분을 잘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냐. 과한가요? 제 표현이? 적절한 비유긴 한데요. 이게 또 반도체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22년도에는 하이닉스 부도설도 돌았습니다. 예, 솔리다인 무리하게 인수했다 뭐 이렇게 그래요. 하면서 예, 현금이나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부도설도 돌았는데 지금 하이닉스 부채도 완전 많이 다 털었고요. 그렇죠.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 쪽에서는 언제 한번 퀀텀 점프가 일어날지는 몰라서 뭐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도 루머가 많아서 그래요. 뭐 반도체 뭐 HBM3 2만 해도 삼성전자가 설계 자체를 잘못해갖고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고 뭐 기술 뭐 지도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진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하도 뭐 소문이 많아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일단 뭐 5만 원 선에서는 좀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만 6천 원인가요? 뭐 예, 그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작년 7월에는 8만 8천 원, 10만 전자 바라보나 이러다가 이제 쭉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건데 엔비디아하고 맞물려 있겠죠.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일단 5만 원 초반대가 이제 뭐 히스토리컬 밴드 저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 5만 1천 원 정도가 이제 12개월 포워드 PBR로는 저점이긴 할 겁니다. 뭐 액분에서 5만 원 시작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5만 원 초반대 가면은 좀 저는 비중을 좀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반영된 악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HBM도 그렇고 일반 D램 쪽도 지금 갤럭시 S25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에 마이크론 D램이 좀 많이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DDR5 LPDDR인데요. 그 뜻은 이제 그냥 일반 컨벤셔널 DDR 쪽에서도 조금 뭐 물량을 잘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춘다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DRAM 쪽도 그렇고 낸드는 그냥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뭐 아시다시피 뭐 가동률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떨어지죠. 예, 적자도 4분기에 한 2.4조 원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예. 폭이요. 예.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다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8만 원, 9만 원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예, 좀 5만 원 초반대 가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는 거를 좀 추천드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엔비디아 얘기로 돌아와서 엔비디아가 지금 4분기 실적이 회견 들었다 지금 1월까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1월까지 실적이 나온 건데 1월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뭐 이걸 막니 많이 뭐 어떤 국가 안보 차원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른바 이 딥시크 쇼크 이게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HBM 칩이라는 게 기존의 AI 거대 언어 모델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들어가는 게 뭐 100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딥시크를 쓰게 되면 이게 10개, 1개로 줄어든다. 그래서 HBM 수요가 왕창 줄 것이다.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그 점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예탁원 집계를 보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2,800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봤을 때 이 정도 순매도한 건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엔비디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예?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딥시크 쇼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패닉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AI 쪽에서 사실 지금 잘 전문가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과매도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딥시크 쇼크 이후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135불, 136불까지는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 전 레벨 정도까지는 거의 성장을 했고 왜냐면은 이 딥시크 모델이 물론 이제 성능 자체,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컴퓨팅 파워가 딸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위 시간당 뽑아낼 수 있는 토큰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네. 결국엔 스피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토큰 비용이 확실히 싼 거는 맞는데 이것보다 더 싼 모델들도 있습니다. 제미나이 2 플래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 모델이에요. 그렇죠. 가성비 치고 성능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 정도는 사실 다른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게 저희 중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이게 AI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 트레이닝 비용을 챗GPT-4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다. 정확히 557.6만 달러 썼다 그랬거든요. 트레이닝 비용에. 근데 제가 그 논문을 봤습니다. 네. V3 논문이었는데 그 아래에 부가적으로 적혀 있는 게 뭐 우리가 근데 여기 제외된 원가들이 있다, 제외된 비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뭐 프라이어 리서치라든지, 뭐 어블레이션 엑스페리먼트, 뭐 이런 것들로 여기에도 이제 고성능 GPU가 탑재가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 논문을 좀 더 많이 읽어보시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조사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전문가분들 인터뷰 같은 거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얘네들이 호퍼 GPU 한 5만 장 정도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중국 서버 가서 그 딥시크 서버 오픈해서 다 뜯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빌려서 뭐 비율을 드리자면은 5만 장이면은 얘네들이 제시한 금액의 한 200배에서 300배 정도 달하는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딥시크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아직은 조금 파악을 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거기다가 딥시크는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델을 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짰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일반 기업들이 가져가서 사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BYD 자동차 업체죠. 네네. 얘네가 우리 자율주행의 딥시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어라고 이미 발표한 바 했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도 우리가 딥시크 R1 모델을 도입을 하겠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은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이거 유지 보수 어떻게 할 겁니까? 음. 누군가 쓰게 되면은 그거를 AI GPU 기반인 서버로 돌려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중국에는 그 정도 인프라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H20 중국으로 수출되는 칩, 이 H20, H800 이런 칩들인데 이쪽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는 수요가 창출되는 셈이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나오고 오픈 소스화 된다라고 하면은 오픈 AI나 다른 업체들도 만약 폐쇄형으로 유지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B2C가 사실 주요였었죠. 저희 구독료 주고 사용하는 거. 예. 근데 이제 B2B로의 확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져가서 클로바 노트로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를 유지 보수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사실 추론형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쪽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기업뿐 아니라 산업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하이엔드 쪽은 아니고 밑에 저가형, 퍼블릭형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건데 이제 이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딥시크도 비슷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측의 주장이라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하이테크 패권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담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도 방금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양측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까봐야 하는 거죠. 근데 딥시크는 이제 후속 모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버전을 이제 준비해서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시장에 파란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가 그거를 다 주목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요. R1보다 더 좋은 모델을 내겠죠.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론형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뭐 촉매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4의 딥시크가 중국에서 또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많다면서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고요. 이제 이제 나라에서 훨씬 뛰어넘고 비용을 훨씬 감소시키는 업체들이 또 나와서 이제 파란을 일으키고 안 나오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뭐 그거는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더 해주면은 좋죠.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상 또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겠지만 이 사실 이건 변명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뛰고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또 해외 업체들이 나와서 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네. 뭐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 뭘 어떻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마이크론, 이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했다고. 이거는 약간 그 레거시 쪽 아닌가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레거시에도 그 원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HBM의 그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렇군요. 예, 원시로 만들어서 이거를 DDR, 그러니까 뭐 일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컨벤셔널 쪽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은 HBM 구멍 뚫어가지고 HBM을 만들 거냐 이 그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세대 D램이 만들어지면은 뭐 DDR이든 HBM이든 성능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제가 알기로는 항상 좀 원B든 원A든 좀 빠르게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C 쪽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지금 내부적으로 원C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보통 마이크론이 원C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경쟁사들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몇 달 뒤에 같이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요. 원래 뭐 재작년부터 이 로드맵상으로는 계획되었던 일이라서 뭐 그렇게 큰
파장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뭐 시장에 반도체 시장의 좀 핵심 이슈가 된 지가 꽤 됐는데 네. 이제 주가도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하느냐 따라잡느냐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올 한 해는 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나 그렇지 않은 이슈들이 반도체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올 한 해는 아마 이제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쪽이 조금 계속 또 각광을 에이직.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추론형 시장이 커지면은 예.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규모의 경제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격에서 조금 메리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엔비디아 치면 비쌉니다. 한 장에 뭐 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주문을 해서 만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천 불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능은 뭐 두세 배 정도 차이 나겠죠. 엔비디아가 워낙 잘 만드니까요. 예. 대신에 이제 가격에서 뭐 7배, 8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올해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다 개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항상 주가는 그거를 전에 선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벨하고 브로드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시 또 주목받는 종목들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좀 세팅될 수가 있겠네요. 또. 네. 근데 결국 한국에는 이제 HBM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걸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요. 네. 아마 또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도 높게 탄력 있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하이닉스 지금 하우스 프라이스 타겟이 있어요? 저희 24만 원, 24만 원, 26만 원으로 26만 올렸습니다. 원 올렸습니까? 네. 아 그럼 지금보다도 한 25% 정도 더 그 올라갈 정도 수 있는 되죠. 예. 룸이 있다. 네.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예,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빨리 돌파구가 마련돼야 근데 뭐 만약에 원C가 잘 됐다 네. 또는 이제 뭐 HBM이 잘 되고 있다 음. 또는 파운드리 고객사가 많이 확보가 됐다 이러면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 이 논리로 귀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정말 이 엔비디아의 움직임, 연관된 시장, 아까 말씀하신 추론형 시장, 이 시장은 정말 올해도 핫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분석과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